과거를 업고 다니기.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과거를 내려놓지 못하는지 혹은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선의 일화가 있다. 탄잔이라는 선승이 에키토라는 승려와 함께 폭우가 쏟아진 뒤 몹시 진흙탕으로 변한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마을 근처까지 오자 그들은 그 길을 건너려는 젊은 여인과 마주쳤다. 그런데 진흙탕이 너무 깊어서 입고 있는 비단 기모노가 더러워질 위험에 처해 있었다. 탄자는 곧바로 그녀를 등에 업고 길 반대편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 후 두 수도승은 침묵 속에 발걸음을 계속했다. 마침내 에키토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왜 그 처녀를 등에 업고 길을 건너다 주었는가? 우리 수행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모르는가? 탄잔이 말했다. 나는 몇 시간 전에 그 처녀를 내려놓았는데 자네는 아직도 그녀를 업고 있는가? 자, 이 이야기 우리 경허선사와 망공스님 이야기에서도 유명하죠. 경허선사가 그 암약을 물이 부른 개울을 건너주었을 때 망공 스님이 제자였잖아요. 경허선사에. 그래서 아니 스님 그렇게 우리 수행자인데 그 젊은 여인을 업어주면 어쩝니까? 그랬더니 나는 이미 내려놨는데 넌 아직도 업고 있냐고. 그거랑 완전히 똑같네요. 자, 과거의 사건들은 기억으로 당신 안에서 계속 살아가지만 그 기억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그뿐 아니라 기억 덕분에 과거로부터 그리고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움을 얻을 수도 있다. 기억, 즉 과거에 대한 생각이 당신이 완전히 지배되고 그것이 짐으로 바뀔 때 비로소 기억이 문제가 된다. 또한 그것이 당신의 자아의식의 일부가 될 때 과거에 의해 조건지어진 성격이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된다.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은 그 기억에 감정이 입혀지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기억이. 기억 자체는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역사책을 읽으면서 정보 습득할 수도 있는 거고 처음 보는 어떤 나무나 풀을 보면서 그 정보를 습득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내가 모르는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보죠.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도 있고 책이나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기억이 되잖아요. 내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누구랑 대화를 하거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 바뀌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기억들이 문제가 되지 않죠. 정보성 기억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톨레가 말하는 당신의 자아의식의 일부가 될 때 과거에 의해 조건지어진 성격이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는 것은 그 기억에 감정이라는 요소가 더 씌워졌을 때 그때 기뻤어. 그러한 정보와 기억이 있어서 기뻤어. 그런 정보와 기억이 있어서 슬펐어. 기쁘면 추구하려 들 것이고 다시 그 기쁨을 맛보려 들 거고 슬프면 저항하고 혐오감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반대적인 노력을 하다 보니까 또 계속 그 생각을 하겠죠.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생각만 하겠죠. 자, 이런 것처럼 좋았던 감정, 싫었던 감정, 그 감정들이 정보와 그 기억과 함께 믹싱되면서 이제 그것은 하나의 나라는 자아 정체성을 만들기 때문에 기억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공부도 다 학창 시절의 공부도 다 기억이 나니까 그걸로 시험도 보고 하는 건데 자, 당신의 기억들에 자아의식의 옷이 입혀지고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나가 되어 버린다. 이 자아의식의 옷이 감정이라는 거예요. 자, 이 작은 나는 환상이며 시간을 초월하고 형상을 초월한 현존으로서의 진정한 정체성을 흐려버린다. 자, 현존으로서의 진정한 정체성을 흐려버린다.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게 만드는 거죠. 늘 그거 좋았는데 그거 싫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감정적인 생각들이 그들의 자아가 되어 버렸으며 그래서 그들은 오래된 감정에 매달린다.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제 그 감정에 매달리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도 거기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너무 괴로워요. 벗어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상도 하고 수행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든지 좀 자유로워지고 좀 편하게 살려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 이 감정에 놓고 싶어도 안 놓아지는 거죠. 매달리고 싶지 않은데 계속 매달리게 되죠. 그래서 정체성을 강화시켜 주는 그 요소들에 대해서 자유롭고 싶은데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분법적인 사고가 좀 있어요. 저희 회원들하고 안내를 해보면은 하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다. 안 되는데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안 되는 더 좋은 상황의 상정이 설정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초조하고 또 자존감, 열등감 이런 것이 자존감은 떨어지고 열등감은 올라가고 이제 이런 마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이렇게 상정한 나는 이렇게 이런 불안에서 벗어나면 이럴 거야. 이런 기억에서 벗어나면 이럴 거야. 여기에서 말하는 오래된 감정에 매달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어떤 이분법적인 것보다는 지금 매달리고 있는 현재를 보면서 이 현재 안에서 현실의 나의 모습과 거기에서 이상화시켜 놓은 나의 모습을 추려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루 안에 들어있는 그 콩이니 팥이니 녹두 이렇게 내 자루 안에 들어있는 곡물을 분류해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내 자루 안에 있는 것과 내 자루 안에 있는 것 밖에 그래서 이걸 다 벗어나면 저렇게 자유로워지겠지. 이제 이런 설정이죠. 자루 안과 밖의 설정이에요. 그러지 말고 자루 밖은 어차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세상만을 살아가고 내 감정이 지금 쌓여서 괴로운 거잖아요. 이 감정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좀 더 섬세하게 뭘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것을 계속 한다 못한다. 어떤 조건을 내가 충족했다 못했다. 이런 계속 어떤 설정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으로부터 좀 노연하기를 바라요. 그냥 내가 지금 불안하고 초조한 이 상황, 노연하지 못하는 이 기억 안에서 이 기억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고장난 필름처럼. 돌아갈 때 그 안에서 내가 현실에서 바라보는 것과 내 생각으로 그럴 거야 저럴 거야 짐작하는 것 그것을 골라내야 하지. 이 안에 있는 것은 그냥 다 버리고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점프하듯이 비약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현실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상과 현실의 그 나눔보다는 그 이상은 놔두고 현실 안에서 그 현실 안에서 섞여 있는 이상과 현실을 구분해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자루 안에 있는 콩이니 팥이니 녹두니 이것을 구분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정체성을 강화시켜주고 오래된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의 부정적인 자아 감각을 더 키우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사로잡혀 있는 이 감각을 조금 더 섬세하게 열어서 이 감각 안에서 구분해내는 연습을 해야지 이 감각을 다 고쳐가지고 어떤 나는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게 굉장히 많이들 그렇게 하고 계세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그 방법이라는 것은 항상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내 안에서 찾는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이상적인 어떤 모습을 항상 설정을 하고 지금의 나의 상태에 안 좋은 부분을 계속 고쳐나가려고 하는 그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어떤 부분이 안 좋은지 정확하게 몰라요. 또 얘기를 해보면
그것이 왜 안 좋고 그것이 왜 나쁜가 이렇게 깊이 한 두 번만 질문이 들어가도 그러게요. 왜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나쁜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힘들거든요.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야기인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명료하게 인지하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지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나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뭐 게을러서 싫어, 뭐 부정적이어서 싫어, 뭐 예쁘지 않아서 싫어, 건강하지 않아서 싫어, 뭐가 싫어, 이런 싫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만히 보세요. 왜 싫은가? 그리고 그 싫은 것이 정말 어떤 명료한 기준이 있고 내 안에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구체화된 것이 있는가? 그냥 막연하게 싫어요. 그런 막연한 것은 고칠 수가 없지 않겠어요? 막연한 걸 어떻게 고쳐요? 이 기계를 고친다. 막연하게 어딘가 고장난 것 같은데 이렇게 막연한 것은 못 고치죠. 분명히 저 부분에 저 부품을 끼워야 되는데 잘못됐다라든지 어떤 그 정확한 포인트를 짚지 않으면 그 기계가 고장난 건 알겠는데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막연하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연한데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는 잘한대요. 하는데 질문을 몇 번만 하면 모르겠다라는 거의 대부분 다 모르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괴로워하고 싫어하고 부정하고 미워하는 세월은 아주 오래 걸렸는데 자기 자신이 그래서 왜, 뭐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가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런 노력은 하지를 않고 그냥 막연하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되면 좋을 건데 이런 정도거든요. 그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꼭 한번 보세요. 정말 그런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자, 인간에게는 오래된 기억을 지속시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에너지 장 안에서 오래된 감정적 고통의 축적물을 지니고 있다. 나는 이것을 고통체라고 부른다. 동양의 언어로는 업장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고통체에 새로운 고통을 추구하는 것을 멈출 수 있다. 우리가 날개를 털어버리듯이 오래된 감정을 축적하고 지속시키는 습관을 부수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며 어제 일어난 일이든 30년 전에 일어난 일이든 상관없이 정신적으로 과거에 머무는 것을 중단할 수 있다. 상황과 사건을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게 하고 머릿속 영화 만들기에 사로잡히는 대신 자신의 관점을 본래의 상태, 즉 시간을 초월한 현재의 순간으로 데려오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생각과 감정 대신 현존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 현존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고 하면 너무나 매력적인 일이죠. 현존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현존한다 하면 진실로 현존이 정체성이 된 사람은 정체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에요. 현존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나의 어떤 나라는 특성할 만한 것을 내세울 수가 없죠. 정말로 현존이라면 그렇지만 표현 자체로는 멋지네요. 당신의 이 순간의 존재함을 가로막을 수 있는 과거의 사건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지금 이 순간의 존재함을 가로막을 수 없다면 과거에 대체 어떤 힘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해요. 습관을 부수는 법. 자, 습관을 부수는 법을 배우고 이 고통체로부터 벗어나서 사로잡힘에서 벗어나서 초월한 현재의 순간으로 데려오는 법.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현존이 되는 거. 자, 그래서 과거의 힘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존해야 되겠다. 알아차려야 되겠다. 이러면 현존이 되고 알아차림이 바로 됩니까? 내가 생각에 사로잡혔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까? 자, 그래서
습관을 부수는 법, 제 스스로도 그렇고 회원들을 안내하면서도 그렇고 좀 피곤해지면 되는 것 같아요. 지치고 그런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돌아보고 또 안 되고 하려고 노력하고 안 되고 하려고 노력하고 안 되다 보면 정말 피곤하거든요. 이런 자신이 명상할 때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우리 호흡관 할 때 호흡으로 돌아오고 또 생각으로 막 갔다가 호흡으로 돌아오고 이제 계속 반복이에요. 왔다 갔다 반복하는 걸 1시간 동안도 하고 하루 동안도 하고 이제 계속 이런 반복인데 이 반복을 통해서 뭔가 우주적인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각적인 것은 오히려 독이에요. 뭐냐 하면은 계속 호흡으로 돌아오고 호흡으로 돌아오면서 어떤 자각이 일어나냐면 호흡으로 돌아오는 그 노력, 그 에너지, 내가 이 방향으로 갔는데 다시 돌이키고 이 방향으로 갔는데 다시 돌이키고 비행기가 이륙해서 계속 날다가 착륙하는 그런 게 아니라 떴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떴다 내려갔다 이 뜨는데 70%의 동력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비행기가 뜨는데. 그런데 그 떴다가 내려갔다가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에너지 소모가 얼마나 많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알아차리다가 또 무슨 잡념에 사로잡히다가 다시 오기 싫죠. 그 운동성 때문에 오기 싫어요. 그런데 맞아, 생각 알아차려야지. 다시 가고 맞아, 알아차려야지. 이제 이 과정에서 피곤해지는 거예요. 소진이 돼요. 내 에너지가 소진이 된단 말이에요. 막 생각하는 것도 이제 귀찮은 거예요. 여기를 돌이키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점점 소진되면 그냥 내 기운이 쭉 가라앉게 되면 호흡을 그냥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게 돼요. 뭐하고 안 싸우니까, 생각하고 안 싸우니까. 그전에는 생각에 쫓아가면서 생각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거 다 망념인데, 알아차려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하고 싸우는 것들을 하죠. 그런데 이게 계속 피곤해지고, 그런 생각들로 에너지가 소진되다 보니까 그냥 힘이 쭉 빠진 채로 그냥 호흡을 보는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거든요. 그래서 습관을 부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조금 더 느리게 갖고 좀 여유롭게 잡고 꾸준히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절을 108배를 하루에 108번을 하는 것과 108일 동안 한 번씩 108일 동안 하는 거 어떤 것이 습관을 들일 수 있겠어요? 108배라는 108번의 절을 하는 행위는 일어났어요. 동작은 일어났죠. 108번 한 거, 하루에 108번 한 거나 108일 동안 한 번씩 해서 108배를 한 거나 똑같이 108번이라는 절의 행위는 일어났지만 108일 동안 한 사람은 습관이 잘 잡혀질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좀 뭐 몇 번 더 할까? 이런 이제 그 기초 위에서 뭔가를 쌓아가는 것이 쉬울 건데 하루에 108번 다 하고 108일 동안 노른 사람하고 꾸준히 한 번씩 계속해서 108일 동안 한 번씩 한 사람하고 나중에 그 결과치를 본다고 하면 정말 하늘과 땅이에요. 뭐가 길러진 거예요? 108번이라는 그 절의 행위로 인해서 뭐가 길러진 어떤 차이가 일어난 것이에요. 내 마음에 어떤 나라는 이 업식의 그 저항감에 대해서 힘이 생긴 거예요. 그 힘을 기르는 것이 습관을 부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싫어도 꾸준히 계속하는 거, 이것을 우리 중용의 정성장의 정성과 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진심을 다해서 그것에 대해서 바라는 마음 없이 계속해 나가는 거. 새싹이 크듯이, 나무가 자라듯이, 태양이 뜨듯이, 달이 뜨듯이, 구름에 가려서도 달은 늘 떠 있죠. 그렇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항상 자기의 그 일을 계속 해나가는 거. 오늘 이래서 입힌 게, 오늘은 저래서 접힌 게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습관을 부수는 방법에서
내 힘을 기르는 것에 아주 좋은 거는 지속성인데, 왜냐면 습관 자체가 벗어나라고 하는 경향성, 행동과 의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행동과 의도의 경향성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도의 경향성을 바꾸기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틀어주려면 서서히 운동성을 멈추다가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우리가 정말 현장에서 이것을 정말 그렇게 되고 싶다면, 이게 습관을 정말 나의 이런 모습이 너무 싫어, 그래서 정말 벗어나고 싶어 한다고 하면 현존해야지, 알아차려야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해야지, 이런 것들보다는 이 순간에 존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에너지가 있어요. 자꾸 망상으로 가다가 이 순간에 와야지, 자꾸 망상하다가 알아차려야지, 그러면서 망상으로 가서 알아차림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 저항감을 거슬러서 오잖아요. 그 감각에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알아차려야지에 집중하지 말고 알아차려야지 돌이키는, 정말 돌이키고 싶지 않거든요. 생각 속에 계속 빠져서 놀고 싶잖아요. 자, 그런데 알아차려야지, 생각에서 나와야지, 나를 잡아끄는 에너지로부터 고개를 돌리는 그 행위에서 오는 그 에너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알아차려야지, 알아차렸네, 알아차리지 못했네, 이 순간에 있었네, 있지 못했네, 이런 결과론적인 것으로 자기를 판단하지 말고, 얼마나 돌이키는 게 힘든가, 얼마나 돌이키는 게 힘든가, 그거를 계속 보라는 말이에요. 힘든 거 자기가 잘 알잖아요. 그러면 습관을 부수는 힘이 됩니다. 그것은 힘이 나의 어떤 근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108일 동안에 한 번씩 108번의 절을 하는 그 지고한 그 마음을 키워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이 어렵지 계속 하다 보면 하게 돼요. 할만해요. 자,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를 바래요. 자, 개인적인 것과 집단적인 것. 부정적인 감정은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것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그 정체를 확인하지 않으면 완전하게 소멸되지 않는다. 그것은 고통의 잔여물을 뒤로 남긴다. 특히 어린아이는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압도적이면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개인 의식을 가진 어른이 곁에 있어서 그 부정적인 감정과 똑바로 마주하도록 애정과 자비로운 이해심으로 안내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아이로서는 그것을 느끼지 않는 것이 그 상황에서의 유일한 선택이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초기의 방어 메커니즘은 어른이 된 후에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초기의 방어 메커니즘, 어린아이였을 때 이렇게 형성된 어떤 생존 본능이죠. 살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자기를 지켜야 되거나 어떤 신체적인 위협이 없어도 이 감정적인 위협에 대해서도 생존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내 생존 메커니즘으로 가져가니까. 자, 이런 것일 때 어른인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마고 치료, 원가족 치료, 어린 자아 치료, 이런 것들 많잖아요. 이런 이유들이 방어 메커니즘이 어른이 된 후에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뭐 때문에 그래요? 방어 메커니즘이 안 없어지는 것은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내가 어떤 근기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심리학적인 어떤 이해가 없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내가 관찰해보지 않은 거예요. 깊이 나에 대해서 사유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렇겠지, 저렇겠지. 나는 그래, 그런 것을 좋아해. 나는 그런 것을 싫어해. 나는 원래 그래. 이제 자주 저희 회원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 저는 원래 이래요. 저는 원래 이랬어요. 저는 원래 외로움을 많이 탔어요. 저는 원래 부정적인 감정이 많았어요. 원래라는 말을 많이 쓰시죠? 어떠세요? 들으실 때 나는 원래란 말 전혀 안 쓰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원래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 내가 또 그랬어. 이 말도 비슷한 거예요. 나의 운동성에 대한 보증이거든요. 내가 또 그랬어. 저는 원래 그래요. 이런 거.
자, 그러면 이 운동성에 대한 보증이 이게 팔자가 되고 사주가 되고 카르마가 되는데 이것은 그냥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관찰만 하면 돼요. 아, 내가 이럴 때 이렇구나, 저럴 때 저렇구나. 그것을 관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복잡한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고 있어요. 내 어렸을 때 상처도 치유해야지. 내가 왜 그랬는지 세세하게 그 경험들을 이해하고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심리, 나의 심리, 그때 나의 우울함과 공포를 알아줘야 되지. 지금의 그것의 영향에 대해서 또 심리학적인 접근을 해야 되지. 참 많거든요. 정말 복잡해요. 그런데 이제 수행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자신이 그런 방어 메커니즘이 어른인 경우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뭐예요?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이니까 관찰하라는 것이에요. 그 관찰의 중요한 어떤 트리거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죠. 왜 그 상황에서 나는 화가 날까? 왜 그 상황에서 비위가 탁 틀릴까? 왜 그런 상황의 사람을 보면 질투가 날까? 왜 그런 말을 들으면 비난받는 느낌이 들지? 이게 보통 다 감정적, 정서적인 요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방어 메커니즘이 그 안에 깔려 있다는 거죠, 프로그램이.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그 감정에 그 짜증나는 것에 놀아나기 이전에 그 짜증나는 감정에 대해서 관찰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꼭 내가 이래서 이런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짜증이 나. 이런 거 속 시원하게 알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막 자기를 학문적으로 파헤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많이 해결하고 있어요. 해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상황에서의 나의 대응과 나의 불안을 보면 돼요. 그냥 그걸 관찰해요. 지금 이 순간에. 그래서 이것이 어렸을 때 내가 꼭 그 장소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이런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건 똑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관찰되어지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봅니다. 너무나 막 세세하게 이래서 저래서 이런 거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나 나의 어떤 심리를 세세하게 분석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심리는 저번에 강신주의 감정 수업하면서 48가지 스피노자의 48가지 감정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 밖에도 더 많은 감정들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감정이라는 것이 쭉 들어가 보면 뭐예요? 나라는 존재의식을 느끼기 위해서 말하는 다양한 표현들인 것이에요. 하나의 마음이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는 것이에요. 기쁘다, 슬프다 보면 한 사람은 웃고 한 사람은 우니까 다른 얼굴 같지만 감정이라는 것은 기쁜 감정도 아니고 슬픈 감정도 아니에요. 그 바람을 만나서 이런 파도가 치고 저 바람을 만나서 이런 파도가 쳤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인과적으로, 연기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거기에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서 기쁘고 그런 사람이 있어서 슬픈 게 아니라 그 조건이 맞아 떨어지니까 기쁨이라는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세세하게 관찰해서 나는 어렸을 때 이랬고 어떤 경험을 했고 이런 충격을 받았고 이렇게 계속 내가 그랬다라는 것을 강화시키기보다는 지금 현재 어떤가에 대한 관찰, 이제 이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려봤어요. 설령 부모가 깨달음에 이른 사람들일지라도 여전히 당신은 대체로 무의식의 세계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나를 낳았지만 내가 부모의 피와 살을 받아서 태어났지만 육신의 태어남이죠. 이 영적인 것은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죠. 그냥 이 육신이 태어나고 죽고 이 사물이 성주계공의 어떤 순환을 겪듯이 육신을 가진 존재들은 생로병사의 순환을 겪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한테 준 것은 육신, 이 흙의 요소인 물질의 요소인 육신을 주지 정신적인 가르침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깨달았어도 그 깨달음은 부모의 것이지 나의 것은 아니에요. 내가 깨달았어도 그 깨달음은 나의 것이지 나와 유전적인 형질이 똑같은 부모에게 그 나의 깨달음 그대로 무슨 텔레파시 같이 공유할 수는 없다. 그래서 무의식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이 관찰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하죠. 합리적이다. 내가 생각하는 건 합리적이야. 라는 그러니까 검증하지는 않겠죠. 내 생각이 불합리적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내 생각이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주장하기도 힘들고 나는 이래 하면서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도 힘들 뿐더러 알려고 노력하겠죠.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 좀 내가 하는 주장이 좀 억지인 것 같아.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랬을 때는 좀 더 나를 알려고 노력하는데 보통은 내 안에 이렇게 딱 프로그램 된 것을 그냥 맞다. 검증 없이 맞다. 이렇게 되어서 살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맞추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자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 그 검증되지 않은 생각에 다 바치면서 살잖아요. 그 검증되지 않은 마음에. 그러면은 어떻게 검증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죠.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부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하는, 이거 경전에 나오는 전도몽상된 현상인데, 나의 존재성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존엄은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강아지하고 돌멩이하고 증명해야 돼요. 돌멩이하고 싸워야 나는 사람이야 라는 걸 증명이 됩니까? 그냥 돌멩이가 날 보면 넌 사람이야, 난 돌멩이야가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대로 존엄한 것에 대해서는 그 가치로움이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로움에 대해서는 정말 보고 또 보지 않으면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어떤 사람에 대한 비교, 그거는 존재에 대한 비교가 아니에요. 그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존재에 대한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교하려면 돌멩이랑 사람, 개랑 사람, 나무랑 사람,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끼리는 뭘 비교합니까? 행위잖아요, 행위. 그 사람의 의도와 의식, 이런 것들, 생각, 이런 것들도 다 행위죠. 마음의 행위고. 자, 이런 행위들을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의식하는 것이 행위에 대한 나는 비교를 하고 있어. 이러면은 굉장히 그 부정감이라든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효능감 없음에 대해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행위는 언제든지 바뀌잖아요. 우리가 기분 좋은 날 있고 나쁜 날 있고 이러지만 이 존재감은 늘 똑같잖아요. 그런데 나는 늘 똑같다라는 인식을 하거든요. 이건 존재에 대한 인식인데 이것이 나의 행위가 존재가 바로 되는 그런 패턴이죠. 행위는 행위예요. 개 같은 사람이어도 개 같은 행위를 해도 행위지 개는 못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일 뿐인데 그것이 존재로 와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니까 내가 정말로 사람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존엄에 대한 비교는 아니고 그냥 내 행위에 대한 비교, 내 생각에 대한 비교 이렇게 하고 있나, 아니면은 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지를 보세요. 거의 그런 사람이죠.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으로들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비교해야 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의 행위와 나의 행위인데 그 행위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더라 보니까. 그래서 존재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비교를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행위에 대한 비교를 하라. 그리고 그 행위가 맞다고 하면 맞는 것을 나의 행위 방향성을 고치고 내가 맞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쭉 밀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내 존재는 타격이 없어야죠. 나는 행위를 고치든 고치지 않든 나는 그냥 주어진
주어진 이 존재로서의 존엄한 존재인 것이에요. 저 사람하고 구분을 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뭐 위안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정면으로 직시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 내려놓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강력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뒤에 고통의 잔여물을 남기며 그것들은 함께 뭉쳐 당신의 몸의 모든 세포 속에서 활동하는 하나의 에너지장을 형성한다. 이 에너지장은 어린 시절의 고통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 성인이 된 이후에 고통스러운 감정들도 추가된다. 거짓된 자아의 삶의 기초가 될 때 감정적인 고통이라는 길동무가 따라오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거짓된 자아가 삶의 기초가 될 때, 거짓된 자아가 삶의 기초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자아라는 것 자체가 에고, 자아, 의식, 동일시된 어떤 것, 이 자아라는 것 자체가 다 거짓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선하고 의롭고 정의로운 자아는 좋은 자아고, 악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자아는 거짓된 자아, 나쁜 자아, 부정적인 자아, 이제 이렇게 구분하고 싶을 건데, 선의로운 자아나 살인하고 악하고 방화하는 자아나 똑같이 거짓된 자아예요. 둘 다. 이 상황의 삶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 현존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자아는 쓰는 거지 자신의 정체성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이 순간에 내가 이런 행동을 했어지요. 내가 이 순간에 이런 행동을 한 것이야. 이런 역할 연기 앞에서 나온 이런 역할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이지 이것이 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이 다 거짓되어 있잖아요. 본질의 나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거짓되었다라는 의미의 사람들이 긍정적인 거는 많이 배제를 시켜요. 그건 좋은 거니까, 그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좋은 거고, 이 거짓된 것은 나쁘고 거짓말하고 뭐 사람들 속이고 이런 것은 거짓된 거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건 거짓된 거고, 행복하고 기쁘고 희열감에 넘치는 것은 참되고 참된 자아고, 자아라는 것 자체가 다 거짓으로 만들어진 허상이에요. 자, 그래서 삶의 기초는 현존이 되어야겠죠. 감정적인 고통이라는 길동무가 따라오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거의 모든 인간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오래된 그러나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감정의 에너지장, 그것이 바로 고통체이다. 그래서 이 고통체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 어떤 나의 행동 패턴이나 유형 이런 것을 분석해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은 대부분은 중요한 이유는 너무나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것을 조금 숨 좀 트이기 위해서는 좋지만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감정의 에너지장인 이 고통체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체를 느끼려면 지금 현재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현재의 에너지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아주 고통을 많이 받고 너무너무나 불우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죽었다면 그 사람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감정의 에너지 장인 고통, 그 고통의 현존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고통을 겪으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의 현존성이 없기 때문에 그 고통체에 대해서 내 안에서 살아있는 감정을 못 일으키는 것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죽은 시체의 그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웠어도 그 시체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주잖아요. 그 고통의 기억이. 하지만은 나에게는 나의 고통의 기억이 영향을 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에너지로 그 고통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로 막 들어가가지고 추적해갖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계속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해를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명료해지기 위해서 한두 번은 하는 것이 좋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현재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늘에 달이 떠 있어서 강에 물이 비치잖아요. 달이.
그러면은 예쁜 꼬마가 달을 갖고 싶어. 그래서 물에 비친 저 예쁜 달을 떠줘.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도 아이도 달을 뜨겠다는 심정으로 물을 떠올리죠. 하지만 실제로는 물을 뜨는 것이죠. 그래서 달빛이 비쳤지만 처음부터 그것 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은 계속 환상이었어요. 처음부터 내가 달이라고 인식하고 믿고 있는 순간에도 그것은 달이에요, 물이에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에 대한 인식이 현재의 인식이고, 달빛이 너무 예뻐. 저 달을 갖고 싶어. 이거는 내가 과거에 어떻다, 저떻다. 그것에 대한 나의 상지어 놓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존의 힘이라는 건 뭐예요? 이 물이라는 거예요. 물이 현존의 힘이죠. 물 안에 달빛도 비치고, 그리고 물 안에 별빛도 비칠 수 있지만 이 물이라는 현존의 힘이 있어야 달빛도 비치고 별빛도 비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저 달빛이 어떻게 왔고 저 별빛이 어떻게 왔나, 나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인데, 이 마음공부적인 측면에서는 그 허상이라는 달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현존의 힘인 그 물이 있기 때문에 물 바탕 위에 달빛이 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에 집중하자라는 것이죠. 물에 집중해도 달은 어차피 보이는데 나의 시선이 달에 가 있느냐 물에 가 있느냐, 나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달에 뺏기느냐 물에 뺏기느냐, 이 말이에요. 도하고 사술은 두 개가 아니에요. 도에서 멀어지면 그냥 사술이 되는 것이에요. 진심과 거짓은 두 마음이 아니에요. 진심에서 멀어지면 그냥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빛과 물이 두 개가 아니에요. 이 물이 달빛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너무나 강한 그 형상에 내가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렇지만 실제 정말 그것이 객관적으로 봄직하고 드름직한 그 실제는 뭐예요? 물이라는 거예요. 달빛은 조건 뜨기만 해도 방향만 틀려도 사라지잖아요. 근데 물은 항상 내가 달이라고 인식했던 그 순간에도 계속 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현존이라는 것인데, 그 현존에 대해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내가 마음을 어디로 뺏기는지를 봐야 돼요. 달빛을 뺏기고 있으면 내가 현존하겠다, 알아차리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를 알아차리고 있어요? 달빛에, 나의 고통에, 아니면 그런 이유들의 생각들의 마음을 뺏기면서 내가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속는 거예요. 자, 제가 잘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데, 자, 넘어갈게요. 그러나 고통체는 단지 개인적인 성질의 것만이 아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부족 간의 전쟁, 노예제도, 약탈, 강간, 고문, 그 밖에 폭력으로 채색된 인류 역사를 통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겪은 고통도 거기에 포함된다. 이 고통이 지금도 인류의 집단 정신 안에 살아있고 매일 추가되고 있다. 인간의 DNA 속에 암호화되어 있는 것이다. 자, 마음이 아픈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까 우리 합리적인 거, 나는 참 합리적이야. 뭐 철학자도 그랬고 어떤 경전의 이야기도 그렇고 나는 참 지적이고 합리적이고 사물에 대한 나의 선입관 없이 공정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야 라고 믿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어떻게 나는 공정해, 합리적이야 라는 그 틀을 누가 제공해 줬냐는 것이에요. 우주에서 뚝 떨어지셨어요. 그 틀이 우리의 유전이 제공해 준 거잖아요. 이 언어의 틀을 내가 지금 막 만들었어요. 나는 공정하게 사고하는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그 틀을 우리의 역사와 조상과 그 유전들이 다 만들어준 틀 안에서 내가 사고를 하는 이상은 뭐예요? 나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기가, 그것을 검증해, 나는 합리적인 사고를 해 라는 그 검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미 나는 그 틀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 틀, 패턴 안에 있으면서 나는 합리적이야 라는 거는 그냥 50보, 100보의 이야기예요. 자유로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의 아주 깊이 내재되어 있는 이 DNA, 암호화되어 있는 이 유전의 힘은 뭐겠어요? 생존이겠죠. 뭐 우리가 뭐 생각, 이성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메타인지를 가지고 객관화시키는 어떤 능력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동물적인 본능의 생존. 그래서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부자고 더 어떤 남들로부터의 권위를 가지는 게 생존력이 유리한 거 아니에요? 더 예쁘고 건강한 것이. 자, 이 생존에 대한 것이 우리의 어떤 기본 틀, 언어 틀처럼 기본 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나의 합리적인 판단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나의 생존으로부터. 뭐 얼마나 벗어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부터 해서. 자,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권위에 복종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요? 권위에 복종하면 일사불란하고 조금 더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지는 힘들을 모아서 적들과 싸우면 우리 집단이 좀 더 안정성이 확보되잖아요. 다들 각자 잘났다고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에 모여가지고 같이 싸우러 나가면 이기겠잖아요. 훨씬 더 일사불란하고 질서 있게 체계적이게. 그러면 이 생존의 힘, 권위에 대한 복종,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권위를 좋아하는 거예요. 명예, 돈, 뭐 어떤 건강, 뭐 우리 사회에 이렇게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존에 유리하다라는 것이에요. 결론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는 얼마나 권위가 있니? 나는 이러이러한 권위가 있어. 뭐 박사고 학사고 아니면은 뭐 명예가 어느 만큼 있고 직업이 어떻고. 그래, 너는 권위가 있구나. 그러니까 너의 말은 믿을만해. 이거는 뭐예요? 유전의 산물. 과거에 살아남기 위해서 투쟁했던 그 유전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고의 산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봐야지 그 사람의 권위가 그 사람을 대변해 주잖아요. 현존의 힘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배경과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지금 이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톨레가 말하는 인류 집단 정신 안에 살고 있는 이 매일매일 추가되는 이것이 우리의 DNA 속에 암호화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하나 노연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선택지가 없어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밖에 이 암호화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길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보고 이 순간에 듣는 거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렵죠. 쉽다라는 건 이거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다 이걸로 대응하면 되는 것이고 화나는 생각했어도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고 짜증나는 생각했어도 지금 이 순간에 돌아오고 내가 막 욕구가 들끓고 나 스스로 너무나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마음이 들어도 그냥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고 다 이 순간으로 해결해 버리면 되니까 너무나 쉬운 일이고 아는 사람은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너무나 어렵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당신의 적응의 유산인 이 생존 본능, 이 암호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당신의 그 적응의 유산, 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내 유전, 이 세포 하나하나에 다 암호화되어 있는 이 유전의 적응의 산물, 이것으로부터 나는 그렇게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도 그렇게 쉽고 가볍게 하지 못할 거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깊은 연민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 참 연민스러워요. 잘 살고 싶구나. 좀 더 합리적이게 나의 어떤 이 끈질기게 따라오는 업력으로부터 조금
자유롭고 싶은데 참 안 되는구나. 왜요? 비 내리면 벌써 우울해져요. 해 뜨면 벌써 마음이 뭐 한 것도 없는데 좀 상쾌한 것 같고, 봄이 오면 마음이 괜히 설레어요. 가을에 낙엽이 좀 지면 괜히 조금 울적해지는 느낌, 한 해가 다 갔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몸의 컨디션이 나쁘면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짜증내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그냥 좀 감정적으로 굴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참 내 정신의 주인이 정말 나라고 말할 수 있나. 자연 환경에 이 비만 내려도 해만 떠도 이렇게 바로바로 응감하는 이 상태들을 보면 내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말을 하고 자신하고 그걸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옳다고 말하기까지 할 수 있나, 이게 의문이거든요. 자, 많은 이들은 자신의 불행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그것이 깨어나고자 하는 강한 동기가 된다. 이건 뭐 톨레 얘기죠. 나는 더 이상 나랑 살 수 없어. 이것이 너무나 그 우울증의 어떤 딱 포인트 전환점을 찍으니까 깨어나는 강한 동기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앞에 나왔잖아요. 자, 고통체가 자신을 재생시키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